동남아 관광 1위 국가라고요? 지금 그 나라 거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24년 세계관광포럼 회의장 한 경제학자의 발언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4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25% 증가, 인도네시아는 20% 증가. 그런데 태국만 유일하게 70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천국이라 불리던 그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황금빛 사원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숫자였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30% 감소, 장기 거주 외국인은 20% 감소, 제조업 수출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 그런데 같은 기간 베트남의 수출은 42%, 인도네시아는 50%나 성장했습니다. 관광에 모든 걸 걸었던 나라의 최후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차갑고도 냉정한 분석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18%를 관광 하나에 의존하던 경제구조,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목소리들은 묻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진 푸켓의 텅 빈 거리, 문을 닫은 상점들, 짐을 싸서 떠나는 외국인들의 모습.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문,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간 승승장구하던 관광 강국의 몰락,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관광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태국을 맡게 됐죠.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화려한 리조트와 아름다운 해변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곳곳에 금이가 있더라고요.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 같았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구조였습니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말 대단했어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들이 휴식을 위해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이뤘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배낭 여행객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하루 2만 원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부유한 관광객들도 유럽 리조트 절반 가격으로 럭셔리한 휴가를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그 성장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1980년에 180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에는 4천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40년 만에 22배가 증가한 거죠. 이건 단순히 관광객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 경제 전체가 관광의 목을 매게 됐다는 의미였어요. 태국 국내 총생산의 18%가 관광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핵심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산업에 이 정도로 의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관광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는 거. 실제로 태국 정부와 기업들은 관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관광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새로운 호텔이 생기고 리조트가 들어서고 공항이 확장되고 도로가 뚫렸어요. 모든 게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죠. 제조업, 농업, 기술산업 같은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처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베트남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베트남은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제조업을 성장시켰거든요. 2025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액은 3,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480조 원에 해당하죠. 반면 태국의 수출액은 2,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어요. 관광에만 집중하는 동안 제조업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처진 결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산업 자체의 특성이었어요. 관광은 외부 요인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여행을 줄이고 전염병이 퍼지면 국경이 닫히고 테러가 발생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아요. 실제로 2004년 쓰나미 때 태국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군사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태국은 국경을 거의 2년 가까이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제로가 됐죠. 그 2년 동안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수천 개의 호텔이 문을 닫았고 수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으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관광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2023년에 국경이 다시 열렸을 때 사람들은 예전처럼 관광객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024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3,3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4천만 명에 비하면 7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회복이 더딘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같은 기간 동안 주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베트남은 관광객이 25% 증가했어요. 라오스는 28% 늘었고 캄보디아는 16%, 말레이시아는 20% 증가했습니다. 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거죠. 관광객들이 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태국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한때 태국은 저렴한 여행지의 대명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호텔 가격이 올랐고 음식값이 올랐고 교통비가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면 한화로 3만 원이 넘게 나와요. 서울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보다 비싼 가격이죠. 사원 입장료도 외국인에게는 2배, 3배를 받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태국인은 20바트를 내고 외국인은 200바트를 내야 해요. 10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저렴하면서도 음식이 맛있고 발리는 서핑과 요가의 성지로 자리 잡았으며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태국이 제공하는 것들을 다른 나라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태국 자체가 매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과거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나 관광객으로 붐벼요. 조용한 해변을 찾아가도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현지인들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도 모든 게 관광객을 위해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이 사라진 거죠. 관광객들은 이제 태국을 관광 공장처럼 느낍니다. 40년 동안 태국은 관광으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태국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산업에 너무 많이 의존했고 다른 분야는 발전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관광산업 자체도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 구조적 문제 중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태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돈을 쓰고 투자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요. 태국 정부가 2024년에 새로 도입한 비자가 있었어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DTV 비자였죠.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재입국도 자유로웠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프리랜서나 원격 근무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자로는 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어요. 은행 계좌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집을 구하기 어렵고 전기료와 수도료 자동 이체도 불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도 불편하고 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도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5년 비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들어오지 말라는 정책과 와달라는 제스처라는 모순적인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태국에 1년에 180일 이상 머무르면 세금 거주자가 돼요. 연속된 180일이 아니라 1년 중 합산 기준이었죠. 한 달에 15일씩만 머물러도 12개월이면 180일이 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태국 정부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 다니며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해보죠. 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태국 정부가 당신은 이제 태국 세금 거주자니까 우리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만 몇 달이 걸렸어요. 디지털 노마드 대부분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들에게서 태국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월 5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50만 원 받겠다고 복잡한 세금 제도를 적용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월 50만 원 세금 받으려고 태국에서 월 300만 원 쓰는 소비자를 잇는 셈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은퇴 비자는 더 심각했어요. 만 50세 이상이고 은행에 80만 바트 한화로 약 3천만 원을 예치하면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돈을 3개월 이상 묶어둬야 하고 매년 갱신할 때마다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죠. 또 90일마다 이민국에 가서 아직 태국에 살고 있다는 신고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90일마다요. 주변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말레이시아는 50세 이상이면 예치금 15만 링깃, 한화로 약 4,500만 원으로 10년 비자를 발급했어요. 태국보다 금액은 높지만 장기 체류 안정성이 훨씬 컸죠. 필리핀은 5만 달러, 한화로 약 6,500만 원을 예치하면 평생 비자를 줬습니다. 갱신도 90일 신고도 필요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는 뻔했습니다. 태국 공항 입국 심사도 큰 문제였어요. 2024년 말부터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특히 무비자나 도착 비자를 자주 사용한 사람들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나요? 지난번에도 왔는데 또 오셨네요. 소지한 현금은 얼마입니까? 같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도 심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심사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심사관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죠. 바로 다음 비행기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였어요.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입국하고 누구는 거부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에 맡겨야 했죠.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입국 거부를 당한 외국인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됐어요. 하루 평균 137명이 공항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어요. 태국은 위험하다, 입국조차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태국 콘도의 30%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도시는 외국인 소유 비중이 50%를 넘어요. 이들이 이제 태국을 떠난다고 하면 콘도를 팔기 시작하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 가격이 하락해요. 실제로 2024년 푸켓 콘도 가격은 전년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소비도 줄어들었어요. 외국인 장기 거주자 1인이 한 달에 쓰는 평균 생활비는 약 15만 바트, 한화로 약 550만 원이에요. 이들이 1년에 10만 명만 줄어도 어떻게 될까요? 연간 약 80억 바트 한화, 6,600억 원의 소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돈으로 운영되던 식당, 병원, 서비스 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장기 거주자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이었어요. 투자 역시 위축됐습니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허들을 넘어야 했거든요.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회사 지분의 51%는 태국인이 가져야 했어요.
즉 100% 자본을 투입해도 경영권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 누가 안심하고 투자하겠어요. 결국 태국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절실하지만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책 실패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 바로 안전이었죠. 아무리 비자가 좋고 물가가 싸도 생명이 위험하다면 누가 그곳에 살겠어요. 2024년 말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2024년 10월 푸켓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어요. 오토바이에 설치된 폭탄이었죠. 만약 터졌다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을 겁니다. 푸켓 공항은 하루 평균 5만 명이 이용하는 규모예요. 그런 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같은 주에 파통 근처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파통은 푸켓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밤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곳이죠. 그곳 바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어요. 역시 터지기 전에 발견됐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엔 발견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국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 세력과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의 관련 키워드가 급증했고 푸켓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발리도 있고 다낭도 있고 보라카이도 있는데 왜 폭탄 위험이 있는 곳을 가겠어요? 안보 문제는 국경에서도 불거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2024년 말부터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의 중심은 프레아비에어 사원이었어요. 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국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에 있지만 태국에서 접근하기가 더 쉬운 위치예요. 2008년에도 이 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충돌이 있었고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 후로 10년 넘게 잠잠했는데 2024년에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번엔 도로 건설 문제였어요. 태국이 국경 근처에 군용 도로를 건설하자 캄보디아가 그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양국 모두 군대를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계속 고조됐죠. 양국 국경을 오가는 무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럭들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평소보다 몇 시간씩 더 걸렸고 일부 구간은 아예 폐쇄됐어요. 국경 지역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지였어요. 태국은 불안정한 나라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정치가 안정적인가, 치안이 좋은가, 전쟁 위험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고 있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수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2019년 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약 130억 달러였어요. 한화로 약 17조 원이죠. 그런데 2024년에는 9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약 30% 감소한 거예요. 같은 기간 베트남으로 들어온 투자는 어땠을까요? 2019년 160억 달러에서 2024년 210억 달러로 50% 증가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공산당 일당 체제라 정권이 바뀌지 않거든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죠. 치안도 좋고 테러 위험도 거의 없으며 국경 분쟁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인 거예요. 반면 태국은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정치가 불안정했어요. 남부에선 간헐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국경에선 분쟁이 계속됐죠. 인도네시아도 태국을 앞질렀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220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29조 원이죠. 태국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라는 강점을 10분 활용한 거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 인프라 개선도 큰 역할을 했어요.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보 불안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은 테러 보험에 가입해야 했거든요. 2024년 푸켓 폭탄 사건 이후 보험료가 평균 약 40% 인상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 거죠. 같은 돈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면 보험료도 안 들고 리스크도 적은데 왜 태국을 선택하겠어요? 관광객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탄 사건 이후 푸켓 호텔 예약률이 20% 떨어졌어요. 항공편 탑승률도 감소했죠. 사람들은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불안한 곳을 갈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리는 안전하고 다낭은 안전하고 보라카이도 안전했어요. 선택지는 많았죠. 태국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없는 한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결국 안보 문제는 단순히 폭탄 몇 개, 국경 분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안감, 불신, 그리고 투자 회피가 진짜 문제였죠.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가요. 사람도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본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태국은 지금 가격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그 패배의 핵심엔 환율이 있었죠. 바트화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강한 화폐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수출 경제에서는 독이 됩니다. 2023년 초 1달러당 35바트였던 환율이 2024년 말에는 1달러당 30바트로 바트화가 약 15% 강세를 보였어요.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관광과 수출에 의존하는 태국에게는 치명적이었죠. 바트화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들에게 태국이 비싸지는 거예요. 2023년에 100달러로 3,500바트를 쓸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3,000바트밖에 못 썼습니다. 500바트 차이는 한화 약 18,000원에 해당해요. 하루 밥값 정도 되는 돈이죠. 일주일 여행하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약 13% 가격이 상승한 셈이에요. 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2023년에 태국에서 한 달 살면서 3,000달러를 썼어요. 숙소, 음식, 교통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2024년에 같은 생활을 하려면 3,4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400달러가 더 드는 거죠. 한화로 약 52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등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베트남 동화는 같은 기간 오히려 약세였거든요. 환율 변화는 제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어요. 태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태국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생산 원가는 10만 바트입니다. 2023년에는 약 2,857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약 3,333달러로 약 16% 상승했어요.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경쟁사는 어땠을까요? 베트남 공장에서 같은 부품을 만들면 원가가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했어요. 베트남 동화가 약세를 유지하면서 달러 환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이 높아졌거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트남 제품을 선택하게 돼 있었죠. 품질이 비슷하면 싼 게 장땡이니까요. 태국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를 보여줬어요. 2019년 태국 수출액은 약 2,400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2,500억 달러로 고작 4% 증가했어요. 5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죠. 같은 기간 베트남은 어땠을까요? 2019년 2,600억 달러에서 2024년 3,700억 달러로 42% 증가했습니다. 태국은 성장이 멈췄는데
주변 나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화폐가 약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바트와 강세는 일상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태국은 많은 물건을 수입하거든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료품까지요. 바트화가 강해지면 수입품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통업자들이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물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어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ATM 수수료였죠. 태국에서 국제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220바트의 고정 수수료가 부과됐어요. 하나로 약 8,000원입니다. 인출 금액에 관계없이 고정 수수료예요. 10만 원을 뽑든 50만 원을 뽑든 8,000원이었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글로벌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은 편이며 약 25디르함, 하나로 9,000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타르로 약 25리알, 8,500원이었죠. 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였어요. 베트남은 5만동, 하나로 약 2,700원이었고 말레이시아는 11링깃, 하나로 약 3,600원이었습니다. 태국이 2배 이상 비쌌던 거죠. 한 달에 4번만 ATM을 쓰면 32,000원이 수수료로 나가요. 1년이면 38만 4천원입니다. 장기 거주자에게는 꽤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뽑거나 아예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외국인 이중 가격도 큰 문제였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와 국립공원은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았거든요. 태국인은 20바트인데 외국인은 200바트를 받았습니다. 10배 차이예요. 어떤 곳은 태국인 40바트, 외국인 400바트를 받았죠. 사실상 외국인 차별적 가격 정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태국인들은 세금을 내니까 할인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했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피부색이나 국적 때문에 10배를 내야 한다니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 문제로 불만을 표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이런 인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왜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환율, 수수료, 이중 가격,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태국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은 가성비 좋은 나라로 널리 알려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용 부담이 크고 차별적 가격 정책이 존재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선택은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타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제조업이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태국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게 추월당하고 있었죠. 단순한 추격을 넘어 이미 앞서 나간 상태였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성과는 상당했어요. 2010년만 해도 베트남은 저임금 섬유 공장이 있는 나라 정도로 인식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나와요. 연간 약 1억 2천만 대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연간 수출액은 600억 달러, 하나로 약 78조 원으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6%에 해당했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LG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생산하며 연간 생산량이 수백만 대에 달했어요. LG의 베트남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그 결과 베트남은 전자제품 강국이 됐죠. 수출 구조를 보면 더욱 분명했어요.
2015년 베트남 수출의 주력은 섬유와 신발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죠. 하지만 2024년에는 전자제품과 부품이 40% 이상을 차지했어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한 거죠. 반면 태국은 어땠을까요? 2015년이나 2024년이나 수출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자제품, 농산물이 여전히 주력이었어요.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년간 도로, 항만, 공항에 막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호치민시와 하노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롱탄 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에 들어갔어요. 이 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비슷한 규모죠. 물류 인프라가 좋아지니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올인한 거죠.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예요. 전 세계 니켈의 약 25%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자원을 활용해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원료만 팔지 말고 가공해서 팔자는 전략이었죠. 니켈 원광 수출 시 톤당 약 1만 달러를 받지만 이를 정제해 배터리용 니켈로 가공하면 톤당 약 3만 달러로 부가가치가 3배 높아져요.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94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원을 투자했어요. 중국의 CATL도 60억 달러를 투자했고 테슬라도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었죠. 2024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배터리 생산의 약 15%를 차지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거의 제로였는데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중국 다음에 주요 생산국이 됐어요. 반면 태국 제조업은 성장 둔화 국면에 있었습니다. 태국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였거든요. 도요타, 혼다, 이스즈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웠어요. 태국은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렸죠. 2019년 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약 200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80만 대로 줄었어요. 10% 감소한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태국 자동차 산업은 내연 기관차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는 전기차로 가고 있었어요. 2024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약 18%가 전기차였습니다. 태국은 이 흐름을 놓쳤죠. 전기차 배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고 전기차 부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요. 태국은 여전히 내연 기관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에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하드디스크 제조사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세계 하드디스크의 절반 이상이 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드디스크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SSD, 그러니까 고체 저장 장치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SSD는 주로 한국, 중국, 대만에서 만들어요. 태국은 또다시 기술 전환을 놓친 거죠. 외국인 직접 투자 수치가 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024년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약 240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약 220억 달러였어요. 태국은 9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의 40% 수준이었죠.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요. 지금 그 가능성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있지 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책 차이도 컸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이었죠. 반면 태국은 규제가 많았어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복잡한 비자 절차, 느린 행정 처리 등이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력 양성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32세였거든요. 대졸 인력도 매년 50만 명 이상 배출됐고 영어 교육에도 투자해서 젊은 세대는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자 노동력 공급원이었죠. 태국은 인구가 7천만 명이고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젊은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물류 인프라도 비교됐어요. 베트남은 항만 처리 능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 외곽에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었죠. 태국의 램차방 항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처리 능력 확장이 더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가 중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싼 곳을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결국 태국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월한 상태였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태국이 관광에만 의존하는 동안 그들은 제조업을 키웠어요. 태국이 내연 기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전기차와 배터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태국이 변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체감됐죠. 특히 태국에서 장기 거주하려던 외국인 중산층에게 그랬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태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태국 생활의 현실이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가장 큰 오해는 생활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저렴한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어요. 태국 음식만 먹고 에어컨 없는 아파트에 살고 오토바이로 이동한다면 월 100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본국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서양식 식료품을 보면 가격이 놀라웠습니다. 치즈 한 덩어리가 15,000원이었고 좋은 와인 한 병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어요. 수입 과일도 비쌌습니다. 사과 한 개가 3,000원, 포도 한 송이가 2만 원이었죠. 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 넘었습니다. 서울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었죠. 주거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방콕이나 푸켓에서 괜찮은 콘도를 구하려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에어컨, 수영장, 체육관이 있는 곳이면 그 정도 가격이었죠. 전기세도 비쌌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 한 달 전기세가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태국은 더웠거든요. 건기에는 섭씨 35도를 넘고 습도는 80%에 달했어요.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죠. 의료비는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태국의 사립병원은 수준이 높았어요. 방콕의 범룽랏 병원, 삼티의 병원 같은 곳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했죠. 영어도 통하고 서비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이 나왔고 건강검진은 기본 5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웠거든요. 가입할 수 있어도 보험료가 비쌌어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죠. 기존 질환이 있으면 더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보험 없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의료비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날씨와 환경도 큰 변수였어요. 태국의 더위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로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습도까지 높으면 체감 온도는 45도가 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5분 만에 땀으로 흠뻑 젖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모기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태국에는 1년 내내 모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모기가 아니라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였어요. 걸리면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일주일 이상 고생했죠. 심하면 입원해야 했습니다. 2024년 태국에서 댕기열 환자는 약 15만 명이 발생했어요.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죠. 예방 백신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행정 절차도 불편했어요. 태국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발급, 비자 연장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태국에서는 며칠씩 걸렸어요. 서류도 많이 필요했죠. 영어로 된 설명이 부족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봐도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했어요. 시간 개념도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리기사가 오후 2시에 온다고 했는데 4시에 오거나 아예 안 오기도 했죠. 연락도 없었어요. 택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월요일인데 수요일에 오거나 아예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교통 안전도 심각했어요.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였거든요.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32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약 8명이었죠. 태국이 4배 이상 높았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헬멧을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음주운전도 흔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도 차가 멈추지 않았죠.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방콕이나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통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의사와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간호사나 행정 직원과는 소통이 안 됐어요. 태국어를 배우면 되지 않느냐고요?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단어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5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 왕실을 존중했어요. 왕실에 대한 비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왕실 관련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불상이나 사원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했어요. 무심코 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이런 이유들이 쌓이면서 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50만 명이었어요. 2024년에는 약 280만 명으로 감소했죠. 20% 줄어든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 같은 나라로 갔어요. 생활비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더 좋고 언어 장벽도 낮은 곳들이었죠. 태국은 은퇴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따뜻한 날씨, 친절한 사람들, 이런 장점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비자 문제, 높은 생활비, 의료비 부담, 행정 불편함, 문화적 차이 등이 겹치면서 태국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대안들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사람들은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잃어버린 것은 저렴한 물가보다 더 중요한 진정성이었어요. 한때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순수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과도한 관광 개발이 오히려 관광의 매력을 죽이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야베이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피피섬에 있는 이 해변은 2000년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보트들이 산호 위를 지나가면서 파괴했고 관광객들이 해변에 쓰레기를 버렸으며 선크림 성분이 바닷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지고 산호가 죽어갔어요. 2018년 태국 국립공원청은 산호초 파괴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마야베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는 태국 정부가 처음으로 대형 관광지를 환경보호를 이유로 장기 폐쇄한 사례였죠. 내년 후인 2022년 마야베이가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방문객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해변 상륙은 금지하며 보트는 지정된 구역에만 정박할 수 있었어요. 2024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마야베이 주변 산호초의 약 60%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 복원에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야베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파타야 해변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해변에 플라스틱 병, 일회용기,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하지만 쓰레기는 계속 쌓였죠.
2024년 한 해 동안 파타야 시청이 수거한 해변 쓰레기는 약 450톤에서 5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푸켓의 교통 체증도 심각했어요. 한때 조용한 섬이었던 푸켓은 이제 차량으로 가득했거든요. 푸켓 공항에서 파통 해변까지의 약 15km 구간은 비성수기에는 40분 내외, 성수기에는 평균 90분 이상 걸렸습니다. 렌터카, 택시, 투어버스가 좁은 도로를 꽉 메웠고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치앙마이의 대기 오염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됐거든요. 미세먼지 수치가 한국의 나쁨 기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주된 원인은 농민들의 야외 소각이었습니다. 수확 후 남은 짚을 태우는 전통 방식 때문이었죠. 여기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불까지 더해지면서 하늘이 뿌옇게 변했어요. 2024년 3월 치앙마이의 에어 퀄리티 인덱스는 일평균 320을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오염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죠. 학교가 휴교하고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몰렸어요.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아예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사원을 보러 왔는데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코끼리 관광도 논란이 있었어요. 태국에는 코끼리를 타거나 쇼를 보는 관광 상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학대가 일어난다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두거나 제대로 된 먹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 3년간 태국 내 윤리적 코끼리 보호소가 급증해 2025년 기준 70곳 이상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코끼리를 타는 대신 먹이를 주고 목욕시키는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관광객 참여형 보호소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업체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관광객들도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가 더뎠어요. 진정성 상실도 큰 문제였습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배낭 여행자 중심의 자유로운 분위기 거리는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바 중심의 상업구역으로 재편됐거든요. 전통시장은 사라지고 기념품 가게만 가득했죠. 현지인들은 떠나고 관광객만 남았어요. 수상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은 현지 상인보다 관광객 상대 상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질적 지역 시장 기능은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 일찍 가면 배를 탄 상인들이 과일과 음식을 팔았죠. 하지만 이들은 실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연출하는 거였어요. 사진 찍기 좋은 장면을 만들어주고 팁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문제였어요. 일반 시장에서는 망고 한 개가 약 30바트에서 40바트지만 관광지 시장에서는 70바트에서 100바트까지 올랐죠.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관광객들은 이런 가격이 정상인 줄 알고 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문화 공연도 상업화됐어요. 전통 무용이나 무에타이 쇼는 이제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공연의 연출은 화려하지만 현지 전통의 맥락보다는 관광객의 취향에 맞춘 형태로 변형됐어요. 관광객의 취향에 맞춰 각색되고 단순화된 버전이었죠. 실제 태국 사람들은 그런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관광객들의 반응이 바뀌고 있었어요. 트리버드 바이저나 레딧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도 태국의 과잉 상업화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고 재방문율이 2018년 대비 약 15% 감소했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다. 진짜 태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즐길 수가 없다는 불만이 나왔어요.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재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광객을 계속 유치해야 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고 문화가 상업화되고 현지인들이 떠나면 결국 관광 자체가 매력을 잃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국에 가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태국은 다른 관광지와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더 저렴하거나 더 편리한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할 거예요.
태국은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역설적으로 변화를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시점이었죠. 실제로 태국 정부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고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방콕 인근엔 이스트 이코노믹 코리도라는 첨단 산업지구가 조성 중이었어요. 관광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첫 시도였죠. 이스트 이코노믹 코리도는 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라용, 촌부리, 차층사오 세 지역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13,000제곱킬로미터였어요. 서울 면적의 21배 규모였죠. 로봇, 항공, 바이오,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약 430억 달러, 한화로 약 56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어요. 전기차 산업도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YD는 라용 지역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5만 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레이트월 모터도 10억 달러를 투자했죠.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연 75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 생산량이 15만 대였으니 5배 성장 목표였어요. 관광 전략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2020년 질적 성장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관광객 수를 무작정 늘리지 않고 1인당 지출액을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 3,5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되 1인당 지출을 현재 170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였습니다. 저가 단체 관광 대신 프리미엄 개별 여행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환경 보호도 강화되고 있었어요. 마야베이 폐쇄 이후 시밀란, 수린, 타루타오 같은 주요 해양 공원에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 20곳 이상의 국립공원에서 플라스틱병과 비닐봉지 반입이 금지됐어요.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됐죠. 비자 정책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들어 LTR 비자, 그러니까 장기 거주자 비자 제도가 확대됐어요. 일부 은행들이 외국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세금 가이드라인도 명확해지고 있었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바이오 경제 육성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쌀, 고무, 카사바 같은 농산물 생산 강국이었거든요. 이를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어요. 2024년 태국의 바이오 경제 규모는 약 45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 성장했습니다. 농업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거였죠. 디지털 경제도 키우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오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방콕은 싱가포르, 자카르타와 함께 동남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국의 유니콘 기업인 플래시 익스프레스는 물류 기술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 중이었죠. 2025년 현재 태국 스타트업 투자액은 약 1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싼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넘어 기술과 혁신으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교육 투자도 절실했어요. 2024년 PISA 평가에서 태국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OECD 평균보다 60점이나 낮았거든요. 베트남은 이공계 인재를 대량으로 키워내고 있는데 태국은 여전히 교육 시스템 개혁이 더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했어요. 태국은 과거 쿠데타와 정권 교체로 정책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해요. 오늘 발표한 정책이 내년에 바뀌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견뎌온 나라예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2004년 쓰나미 때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결국 다시 일어섰죠. 태국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태국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지도 몰랐어요.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질주하는 지금 태국이 멈춰서 있을 여유는 없었거든요.
태국의 이야기는 한국에도 교훈을 줬습니다. 한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보여줬거든요. 태국이 관광에 목을 맸듯이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산업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어요. 태국은 외국인 투자와 거주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복잡한 규제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모순이 있지 않은가요? 외국인 인재 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그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태국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침체로 이어갈 것이냐는 앞으로 5년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결국 태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광 유치 정책을 넘어 세 가지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 기반 안정화였어요. 둘째, 제조업 및 기술 분야로의 산업 다각화였죠. 셋째, 외국인 거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태국이 40년 만에 맞이한 마지막 구조 개혁의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지속적인 개혁, 일관된 정책,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태국은 다시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경쟁자들은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의 상황은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정책도 모순투성이며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언젠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었어요. 관광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전자제품, 섬유, 농산물, 관광까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어요. 한 분야가 부진해도 다른 분야가 받쳐줄 수 있는 구조였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광, 제조업, 자원, 디지털 경제까지 여러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관광이 주춤하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기술 산업은 뒤처져 있었으며 농업은 저부가 가치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40년 동안 관광에만 집중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정책의 모순도 심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개설을 막고 비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들어오라면서 동시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이런 정책으로는 누구도 오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달랐어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세제 혜택을 줬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장기 거주자에게도 안정적인 비자 제도를 제공했죠. 선택은 명확했어요. 환경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마야베이가 폐쇄될 정도로 자연이 파괴됐고 치앙마이는 매년 몇 달씩 숨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나빴어요.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넘쳐났고 교통체증은 일상이 됐죠.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자원 자체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보면 다른 접근이 가능했어요. 코스타리카는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관광을 발전시켰거든요.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친환경 관광만 허용했어요. 관광객 수는 적었지만 1인당 지출액은 훨씬 높았죠. 태국도 이제야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자연이 파괴된 후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상실도 큰 문제였어요. 바트와 강세로 태국은 더 이상 저렴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이중 가격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반감만 샀어요.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이었죠. 제조업 경쟁력 상실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태국은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드디스크 수요가 줄어드는데 SSD 생산은 못하고 있었죠. 기술 전환의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반면 베트남은 삼성, LG를 유치해 전자제품 강국이 됐고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선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우위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 거였어요. 태국이 내연 기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계는 전기차로, 태국이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동안 세계는 SSD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교육 시스템에 문제도 있었어요. 베트남은 젊고 교육받은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태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교육 수준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PISA 평가에서 태국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OECD 평균보다 60점이나 낮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미래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베트남은 영어 교육에도 투자해서 젊은 세대는 글로벌 기업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태국은 언어 장벽도 높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는 명확했죠. 정치적 불안정도 문제였어요. 2014년 쿠데타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고 정책도 계속 변했습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데 태국은 그걸 제공하지 못했어요. 베트남은 일당 체제라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국경 분쟁, 테러 위협까지 더해지니 태국은 점점 매력을 잃어갔어요. 보험료가 50%나 올랐다는 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 감소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본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트 이코노믹 코리도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제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75만 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야심찼죠. 바이오 경제 육성, 디지털 경제 발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었어요. 관광 전략도 양에서 질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인당 지출액을 70% 늘리겠다는 목표는 합리적이었어요. 저가 단체 관광객 대신 프리미엄 개별 여행객을 유치하면 수익성도 높아지고 환경 부담도 줄어들 수 있었죠. 환경보호 정책도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 제한, 플라스틱 금지,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었어요. 늦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비자 정책 개선, 외국인 은행 계좌 허용, 세금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도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멀리 앞서 나갔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태국이 변화하는 동안 그들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2년 걸려 정책 하나 바꾸는 동안 베트남은 10개의 새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태국이 회의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실행했어요. 이게 바로 차이였죠. 태국에게 필요한 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기술 전환을 서둘러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더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관료주의, 정치적 불안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변화의 필요성은 모두 알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이게 바로 태국이 처한 딜레마였습니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태국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5년 후 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에 성공해서 다시 동남아의 중심으로 떠오를까요? 아니면 계속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국의 선택이 단순히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도 일본도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산업 의존도 고령화, 기술 전환, 환경 파괴, 외국인 정책의 모순. 이건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어요. 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벤치마크할 수 있고 실패하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태국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40년간 성공했던 모델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건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태국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